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단기에서 사회복지학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의 합격 전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2021년도의 채용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정부가 2019년도에 2022년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이 안전이라든지 또는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 계획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은 바로 채용 전망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왔던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서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전망은 그렇고요. 그 다음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시험을 마쳤는데 2020년에 시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직은 쉬웠고 국가직은 약간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과목의 이야기를 한다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5과목의 전반적인 평을 할 때 지방직은 어려웠고 국가직은 쉬웠다. 지방직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2020년은 또 특이하게 지방직 시험을 먼저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이 많이 늦춰졌고 지방직이 먼저 6월 달에 시험을 봤고요. 국가직 9급이 7월 달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의해서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예정대로 국가직은 4월 달, 지방직은 6월 달에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험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출간한 이론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재의 맨 앞부분, 인트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량진에는 많은 고시 학원들이 있는데요. 학원 및 강의 선택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일문일답의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원 및 강의 선택의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지역에 뭐 지방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학원과 그 다음에 강사분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준비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세요. 즉 비용 효과성을 따지는 것인데요. 학원 선택의 문제, 강사 선택의 문제, 교재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동영상 강의를 많이 봅니다.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짐작으로는 온라인이 한 70%, 오프라인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이것을 알고 이러한 시장의 방향을 알고 이 프리패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통 푸페라고 하죠. 프리패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동영상 강의의 프리패스 상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리패스라는 것은 모든 강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것이고요. 물론 기간 설정에 따라서 금액이 좀씩 다릅니다. 뭐 12개월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8개월짜리도 있고요. 요새는 뭐 영원 프리패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급해주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사 선택할 때 보통 우리가 일타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후배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꼭 듣고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노량진에서 이제 노량진을 이야기한다면 수강생이 많은 강사, 교재에 대한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 교재고 좋은 강의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이 검색이 되죠. 그래서 판매량을 검색해서 가장 많이 판매된 그 책이 바로 이제 인지도 높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를 보면서 이 골라 내셔도 되는데 근데 이 샘플 강의가 되게 1시간짜리 한 강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저와 같이 담당 교과목의 강사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샘플 강의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이 들어오면 몇 분 정도를 이제 인지도 높은 분들을 이제 선별해 드립니다. 한 2분 정도 선별해 드리면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의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춤형의 선택을 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선택 노하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앞에서는 좀 이렇게 총론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역동적인 수업을 이끌어낸다. 역동적인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수험생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역동적인 수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사 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아이 컨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러한 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업이 훨씬 더 인터넷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수험생이나 아니면 강의 실강을 듣는 수험생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험생과 시선 접촉을 통한 환류, 피드백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업이 재밌고 그 다음에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라포 형성에 의한 친밀감으로 수험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수험 관리입니다. 이거를 잘해주는 강사가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 전에 항상 간식을 사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또 2차적인 모임을 갖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험생의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분도 있고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건데 공시의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서 옆에서 조금만 도움을 줘도 상당히 많은 힘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는 관리형 독서실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죠. 물론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주가 됩니다. 뭐 상담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관리하는 것은 되게 친밀감 형성, 라포 형성과 함께 이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런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험생의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그리고 수험생 관리를 잘해주는 강사, 이런 분들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판서를 위주로 해서 이제 서브노트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해요. 제가 좀 판서량이 많아서 예전부터 판서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판서를 많이 하면 또 이게 쓰는 것이나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서브노트 작성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주는 분들의 강의 후기를 보면은 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것을 끝내고 나면 좋은 서브노트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그것만 보고 시험을 준비해서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이런 후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람입니다. 그래서 뭐 판서량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해서 이제 약간의 기록을 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판서량을 줄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단권화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바로 기입을 해서 나중에는 그 교재를 쭉 이제 정독을 할 때 아니면 다독을 할 때 그 내용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서를 통해서 서브노트 작성, 하나는 판서를 좀 줄이면서 교재에 쓰는 단권화 작업, 이러한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지, 뭐 전자도 좋고 후자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수업은 강사가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수험생의 어떤 손놀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팅입니다. 이 라이팅이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워드 작업, 이 워드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손으로 써야 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엔 힘들더라도 이 라이팅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는 강의가 수험생의 서브노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언어 전달과 이해가 있는 강의가 좋겠죠.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좀 파워풀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방방 뜬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파워풀하게 하는데, 파워풀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동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힘든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더 주려면 바로 파워풀한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정확한 언어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사의 개인적인 특징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언어 전달이 된다면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1.8배속에서 2.0배속을 잡고 듣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8배속에서 2.0배속까지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전달이 됐다면 그것은 정확한 언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사분의 언어 전달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강사의 힘이 실어져 있어야 하며 언어적인 전달도 뚜렷하고 정확해야 수험생이 지루하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강의를 어떻게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동적인 수업과 수험생 관리.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해서 첫 스타트에 넣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말로만 하는 강의보다는 칠판 판서도 어느 정도 있고 서브노트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도움이 될 거다.
그다음에 단권화 작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더라인만 치면 단권화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무언가를 막 적어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론서가 변형판입니다. 좀 오른쪽에 날개가 있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만들고 있거든요. 모든 교재를. 그다음 세 번째는 간단하게 파워풀한 강의, 그다음에 정확한 언어 전달과 이해가 되는 강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한 과목별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커리큘럼을 다 밟는다? 5과목을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다 밟는 것은 그게 원칙이나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나는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러면 all in one 또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과정을 보는 게 좋죠. 나는 기본기는 돼 있어. 나 이거 전공이거든. 그러면 all 이론 과정이 아니고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새 많이 노량진에서 하는 필기 노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부터 이제 스타트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자, 과목별 학습 전략은 각 과목을 맡은 강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앞으로 들을 그 강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창피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내가 모르니까 내가 강의를 듣고자 하는 강사에게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꼭 물어야 돼요. 실강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면 교무실에 계십니다.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면 한 15분 전, 20분 전에는 와 계시니 가서 살짝 5분 정도 상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과목별 학습은 개인차가 심합니다. 합격생의 수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수기를 읽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을 발췌해서 최적의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쳤거든요. 이게 부러워하면 집니다. 합격생의 수기를 이거 뭐더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합격생의 수기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했어. 심지어 그 과목에 교수님 이름까지 넣기도 해요.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를 보면 이 교수님이 괜찮아? 한번 들어가 보고서 봐보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교수님 나한테 안 맞네? 그러면 그 합격 수기의 내용은 이제 걸러내고 선별해내고 또 합격 수기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직은 시험마다 과목별로 출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나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목별 출제 특징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강사 분께 지방직은 국어가 어떻게 나와요? 국가직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교과목 강사에게 그걸 물어서 지방직은 이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국가직은 또 다르구나. 국가직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언어 영역의 경우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국어하고 영어가 언어 과목 아닙니까? 특히 영어.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언어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 특히 영어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날마다 공부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어는 날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휘는. 그리고 하루에 좀 시간을 정해서 독해 문제, 단문 독해가 됐든 중문 독해가 됐든 5개는 꼭 풀자. 3개는 꼭 풀자.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요. 이렇게 원칙을 삼고 공부를 하셔야 이게 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도 있지만 한자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한자 공부를 날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문 규정 같은 것도 날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어와 영어의 언어 과목은 날마다 좀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개론의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론반 수업 2개월 1주에 이게 뭐냐면 2개월에 한 텀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뭐 7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되게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출하고 그 다음에 핵심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하고 실전 문제하고 마무리 특강. 이게 이제 일반적인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되게 2개월의 1주기가 돼요. 2개월의 1주기, 이걸 2번 하면 4개월 2주기가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론반이라고 해서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이론도 있고 필기 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갖고 이론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제 4개월 정도 잡고 하시는 것이 원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 80에서 90% 정도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 그러면 국가직, 보호직, 구급의 경우는 3월까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5월, 6월 시험의 경우 5월까지 문제풀이 과정을 전년도 기출문제, 예상문제 학습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론들이 좀 포진되고 뒤에는 이제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 실전 문제가 포진되는데 지금 노량진의 학원가에서는 약간 변형된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기출로 바로 가는 거죠. 기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핵심 요약 강의나 필기노트 강의를 들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쭉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채용이 불규칙해서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저한테 이런 문자 카톡도 와요. 하반기 있을까요? 특별 채용 있을까요? 내년에 혹시 3월 달에 뽑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채용이거든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갑자기 이제 인력 수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의 모든 정책적인 지원금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지금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소진 현상을 야기하고 또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수요를 채용을 더 해야 된다 빨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매뉴얼화돼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2주 전까지는 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이 최종 점검으로 이제 저는 이제 족집게 특강을 하거든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40문제에서 60문제를 내 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으로 잡아줘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뭐 국가직, 지방직 2020년도에 사회복지학개론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거든요. 충분히 90점을 맞을 수 있는,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기본적인 이론이 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기간은 이라고 했는데요. 약 2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듣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6개월도 있었습니다. 6개월도 있었어요. 면접할 때 물어보거든요. 수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뭐 6개월 정도 됐다. 뭐 1년 됐다. 4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인데 되게 수험 기간이 짧았던 분들의 특징이 두 개예요. 하나는 다른 직렬 공부하다가 사회복지직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이 좋아서 행운이 있어서 합격했다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많았죠. 다른 직에서 사회복지적으로 이제 바꿔서 공부하신 분들이 6개월, 1년 안에 다 합격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준비 기간으로 본다면 1년에서 2년이다. 1년에서 2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 2년 넘어가면 좀 힘들죠. 정말 옆에서 보면 좀 속된 말로 딱할 지경으로 좀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이 힘을 보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직자가 되는 것이 서로 간의 소원이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 수험생도 그러길 바라고. 자,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경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면 더 늦춰져요, 되게. 그래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 직장인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되게 프리패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리패스로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좀 공부 많이 하고 저녁에 가서 한 2-3시간 공부하는 거죠. 정말 어렵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난 노력으로 정말 면접까지 오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육아와 함께 곁들여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의 면접을 하면요,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너무 힘들었던 그 과정이 생각나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이걸 들으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거의 90% 이상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의 추세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을 많이 이용해서 독서실을 이용한 집중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제자는 되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이 공단기 학원이잖아요. 공단기 학원은 끝날 때 당신은 동영상을 몇 시간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이게 떠요. 4,000시간이에요. 4,000시간. 4,000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4,000시간을 1년 동안 본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고득점을 맞았는데 어찌됐든 학습량에 따라서 학습의 양에 따라서 점수는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시간 들은 사람하고 4,000시간 들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지만 절실함이 있다면 합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절실함. 이것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시험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면접위원들은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무엇을 보신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는지, 진정성 있는 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90%입니다. 막 외워서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잘하고 나갔잖아요. 그 면접위원들 사이에서 말은 잘하네. 이런 말만 해요. 점수를 높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실함과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필기에서부터 면접까지 보여주셔야 최종 합격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내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이나 보호직 공무원 시험은 이 과목이 이제 사회복지학개론이 있어요. 2021년도까지는 이게 선택 과목입니다. 즉, 행정학,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말하면 행정학,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수학 6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하고 사회복지학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보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학, 사회복지학, 형사소송법, 사회과학, 수학 6가지에서 2가지를 선택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2022년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합격의 기간이 2년 정도 잡는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은 2년이면 2022년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는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져요. 사회복지학하고 행정법, 사회복지직에서는 이 2가지가 필수 과목이 돼요. 이제 조정 점수 이런 거 없어지고 이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원점수가 반영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과 사회복지학 이 2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확정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두 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2021년도를 목표로 한다면 뭐 단타로 사회복지학을 빼고 다른 과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한 2022년까지는 봐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죠. 자,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거든요, 이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은 이 4년제를 나왔다. 타학과 4년제를 나왔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여러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바로 응시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전문학사를 땄다면 실무 경력 1년이 필요하고요. 근데 되게 학사를 많이 이제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사 플러스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매년 1월 말에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하고 여기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 호환이 되냐, 과목상 됩니다. 저 합격하는 제자들 많이 봤는데요. 이 완전 마스터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 학개론을 마스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바운더리가 이만큼이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만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사 1급에서 25문제가 나와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나오거나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학개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약간 보충이 되거든요. 한 5년치 풀어보면 좋아요. 적어도 3년. 최근에 역순으로 해서 3년. 그래서 3년이나 5년치의 기출문제, 1급 기출문제를 12월 정도에 풀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는 사회복지학개론의 공부도 되니 이거는 나쁠 건 없어요. 굳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60점 이상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다. 공무원 시험 과목의 사회복지학개론 과목을 주로 공부하면서 1급 공부를 병행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1월 중순이나 말에 있거든요. 되게 1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많이 추천하는 것이 이거예요. 12월 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문제집. 이 문제집은 당연히 기출문제집. 1급 시험도 공개하고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기출문제집 출간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나눔 스페이스에서 출간된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집. 이거는 이제 2011년도부터 최근 시험 문제까지 모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 푸실 필요 없고 최근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12월 초에 풀기 시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공무원의 이론 정도 끝내놓고 기출문제 정도는 끝나겠죠. 이 두 가지를 끝내놓고 1급 기출을 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 면접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공무원 시험은 필기 시험에서 합격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이 바로 면접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면접은 여러분들이 뭐 기업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면접 시험을 보거든요. 다릅니다. 3대 1의 면접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5대 1의 면접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접위원이 3분이 계시고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공무원 면접의 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압박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의 면접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위원들의 신분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사무관급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옵니다. 대개 이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서울시 면접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전문 면접관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인프라가 아주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창의적인 것을 많이 물어요. 창의적인 거. 공무원도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절차를 한번 보시죠. 안내에 따라 해당 면접처 담당 진행요원에게 이동해서 응시표, 신분증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겠죠. 두 번째는 면접 시험실에 입시를 하면은 면접위원에게 인사를 하고요. 면접 시험 평정표, 대개 이제 세매죠, 세매.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다음에 본인 좌석에 착석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면접 시험 도와주는 분들이 이제 갖다 놓고 작성하면 갖다 놓고 우리들은 그냥 착석하고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면접위원은 면접은 대개 개별 면접 10분에서 20분 정도인데요.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5분. 20분은 조금 길고요. 뭔가 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때는 5분 정도 연장할 수 있겠지만 대개 15분을 소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시 40분 일부 집단 면접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서울시가 왜 40분이냐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분 주제 발표로 한 게 있어요. 5분 주제 발표 같은 경우는 그 주제를 현장에서 바로 줍니다.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5분 스피치 자기가 답변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성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4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단 면접이 있는데 서울시는 집단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집단 면접을 보는 데가 대개 인천광역시, 최근에 본 데가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 정도가 이제 집단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보는데 경기도는 집단 면접을 보지는 않고요. 사전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사전조사서. 이 사전조사서는 대개 지역별로 다 틀리거든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기술서라고 국가적에서 말하지만 사전조사서는 질문이 있어요. 되게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마다 이게 약간 틀리기 때문에 하나 주기도 하고 2개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들어가요. 작성을 하고 또 이게 면접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만의 특징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다 있어요. 인성검사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다 해요.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인성검사 합니다. 인성검사 아시죠?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는 성격검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충자료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면접이 종료되면 시험실을 퇴실을 해서 해당 담당 진행요원에게 응시표 신분증 수령한 뒤에 설문 작성장으로 이동해서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에 귀가하게 됩니다. 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를 또 만나서 면접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면접에 좋은 매뉴얼화되어 있는 책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 스터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저에게 관리형 면접을 듣는다면은 이제 조를 편성해서 이 코칭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한다. 그러면 4명이 좋아요. 4명. 왜냐하면 면접관 3명에 피면접자가 1명이니까 4명이 일개조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자체적으로 받고 자기 성찰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져요.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면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보호직 공무원은 최종 관문이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접은 이제 경찰 면접하고 좀 달라요. 경찰 면접 같은 경우는 배점이 강제 배분으로 돼 있어요. 집단 면접을 하는데 10점, 개별 면접 하는데 10점이에요. 그래서 20점이라고 하는 100점 만점에 2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강제 배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보호직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자, 우리가 필기시험 성적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필기시험에 대한 등수가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돼 있어요. 우수, 보통, 미흡이에요. 그러면 보통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우수하고 미흡은 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적순, 필기 성적순으로 끊어요. 자, 만약에 면접에서 우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미흡이 나왔다.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기 점수 커트라인이라 해서 이거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만약에 면접에서 잘 본다면 우수의 정말 세 분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봐줬다. 나의 진정성과 나의 절실함을 알아봐줬다. 그래서 우수를 줬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제가 돼요. 경찰은 이게 어렵거든요. 배점이 딱 20점 됐기 때문에 이거는 20점에서 만약에 체력 점수 낮고 필기 점수 낮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커트라인이지만 면접에서 정말 좋은 점수 받았다 그러면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가 높은데 내가 왜 떨어졌지? 라고 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거는 미흡이 나오는 경우예요. 필기 합격선 점수보다 20점, 30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경우는 바로 면접에서 잘못 본 거예요. 이 사회복지 면접과 보직 면접의 특징은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제 면접의 항목이 있어요. 평정 항목인데 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있고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있고 A 품행 성실성이 있고 창의력 의지적 발전 가능성 이렇게 5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향은 이거예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이거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의사 발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논리적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창의력과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되게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도 인성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정말 꽉 나요. 큰일 납니다. 전문 지식 우리 사회복지직은 물어보는데 이게 면접위원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지침이 하달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전문 지식을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전문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 볼 수 있거든요. 2021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학을 했어요. 사회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학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위원이 느닷없이 차상위 계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지식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평정 항목에 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15분 내내 전문 지식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교육을 받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회 과반수면 1.5이니까 2명이죠. 자, 5개 평정 요소 중에 2개 항목 이상의 미흡으로 평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 미흡으로 평정하면 불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원회 과반수면 2명이잖아요. 2명이 2개 항목, 여기 5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줬어요. 2명이. 그러면 이것도 불합격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2명이 하나의 동일 요소가 있는데 뭐 예를 들게요. 뭐 전문 지식 할게요. 여기. 전문 지식에 면접위원 2분이 미흡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규정입니다. 규정. 그래서 이런 거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보통 이상은 맞으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말한다면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직 공무원보다는. 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프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이죠, 전문성.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을 이제 2022년부터는 필수 과목이 되겠지만 선택 과목을 사회복지학 개론을 하라고 몇 번 강조해요.
내가 합격하면 바로 투입돼서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용어조차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적극적인 거. 가정방문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받게 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새로운 발상, 새로운 사고, 이런 것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즉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어요. 친절 공정의 의무, 정말 중요한 의무예요. 친절하게 하되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죠. 당연히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소리와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되게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주민자치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자치회 반상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내가 발령이 났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상사와 이것을 또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상호 간의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동반자적, 합리적 업무 처리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겐 피해를 주고 어떤 한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의 선, 지역 간의 또는 주민 간의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동반자적인 것은 협력자다 이 말이에요. 협력적인, 합리적인 업무 처리 자세가 필요하다. 합리적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업무 처리는 혼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동료들, 또 상사들, 그리고 주민들, 해당 수급권자라고 할게요.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면 여기서 말한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해됐죠? 공무원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네, 그거잖아요. 민원. 이 민원이 없게 하려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한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근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령에 대한 부분이죠. 공직자는 법령 또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벗어나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거라 큰일 나죠, 잘못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한다. 민간 기관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사분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나도 다 상사분과 논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뒤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봉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헌법에 보면 공무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그리고 공익,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공무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청렴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청렴의 의무라는 것도 6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이 있죠.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이 지자체별로 청렴도의 수준을 측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의 청렴도가 정말 높구나, 내가 여기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구나, 또 우리 지자체의 청렴도가 낮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청렴도를 좀 끌어올리는데 일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청렴한 공직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망과 수험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했는데, 전망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몇 점 정도 맞아야 될까요?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통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230점 이상이 나오면 좋아요. 230점 이상이 나오면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험 점수를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게 암기 과목 한국사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를 좀 높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를 합쳐갖고 세 가지를 합쳐서 230점 이상이면 좋아요. 240점, 250점은 더 좋고요. 근데 이 점수는요, 올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안 먹혔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5과목이. 그래서 이거는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쉽지 않고 일반적인 충분히 난이도가 조절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직 기준이에요. 사회복지직 기준에서 보호직 같은 경우는 점수를 20점 정도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직 커트라인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높은 지역은 커트라인이 필기 커트라인이 높은 지역은 370까지도 올라가요. 또 낮은 지역은 300점대 초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할 때 눈치 작전이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2과목이잖아요. 2022년에는 필수 과목이 되지만 그 전에 이제 시험이 한 번 남았으니까 2021년도 시험이 한 번 남았으니까 선택 과목으로 쓴 거예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90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합격 가능권이 되거든요. 자, 90점 맞으면 180점이죠. 근데 180점에서 이게 조정이 돼요. 조정이 되면 왜 조정이 되는 이유는 다른 과목의 난도와 내가 공부하는 과목의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 따져가지고 평균 따져가지고 조정해 주는 건데 이 조정 점수가 50점 이상 깎여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90, 90이니까 180이잖아요. 180에서 50점이 기본적으로 깎인다라고 한다면 13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25점이 아니라 30점까지 밀려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20점 정도 잡으면 돼요. 120점.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점. 120점이면 30점씩 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0점까지 물러난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를 합치면 350점이 되잖아요. 350점. 자, 이 정도면 합격 가능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았을 때 35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권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공통 과목은 230점 이상을 맞아야 되겠구나. 203점 밑으로 나오면 상당히 좀 난처해져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무조건 90점 쳐야 되구나. 2과목.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결론, 한국사, 선택 과목 2개, 이 3과목은 홈런 치셔야 돼요. 90점 맞으면 이게 가까워져요, 합격이. 그리고 나머지 2과목 언어 과목이 있죠. 언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면 국어를 좀 더 많이 내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좀 더 많이 내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3과목 합쳐서 230점 이상은 취득하셔야 돼요. 원점수 반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부하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탄력성. 탄력성은 일종의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도전 의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초심을 기억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학습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강점이나 탄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담을 통해서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다시 도전해서 1년 열심히 또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 초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가 강조하거든요. 처음에 공부했던 초심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탄력성으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잊었던 강점을 다시 찾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들지만 다시 한번 1년 정도 도전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수험생 스스로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한번 해본다는 생각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실함, 동의어는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성. 자, 이 절실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아, 이 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 그냥 물어보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계획도 없어. 체계적이지도 않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월, 간 계획과 주, 간 계획과 하루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계획이 대, 중, 소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행착오를 적게 겪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완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교재 써야 되고 강의 써야 강의해야 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국으로 하면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일정을 쭉 씁니다. 메모장에 쓰고 자 무조건 막 써요. 막 쓴 다음에 그거를 시간대별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거 커트 해나갑니다. 밤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낼 때, 아, 내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냈지,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트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완수했잖아요.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메모장에서. 지우고 하면은 처음에 10개였던 것이 2개, 1개로 줄어들잖아요. 엄청난 성취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일정에 맞춰서 모든 걸 해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5과목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번에 점수 잘 나온 애가 책을 다 버렸대요. 그러면 책을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제 키만 해요. 책이 제 키만 하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체계적이어야 되고요.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합격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거 건강관리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주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생활방역.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가을에 대유행하고 겨울까지 간대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네요. 매스컴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가장 기본의 기본이에요. 요즘은 또 뭐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우리가 손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얼굴에 손 만지지 말고 손으로 얼굴 만지는 게 가장 안 좋대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수칙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게 건강관리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수험생은 자칫 공부에 힘쓰다가 섭생의 부족. 이 섭생의 부족이 뭐냐면 건너뛰는 거죠. 안 먹고. 건너뛰게 되면 이제 식습관이 불규칙해지죠. 불규칙해지면 한꺼번에 폭식하게 돼서 비만도 생기게 되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이것도 필요한데 운동도 부족하고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훼손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기적인 고시 공부와의 싸움, 제가 앞에서 2년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공부거든요. 공부만, 합격을 위한 공부만 2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학습에 있어서 소비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시간 들어가는 것이고 돈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모든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 탄력성 이걸 빨리 회복해라.
만약에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걸 회복해서 다시 동기를 부여받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실함을 갖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 시국과도 연관성이 맞는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항상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이 건강관리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러한 절실함과 강점과 레질리언스를 항상 갖추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치는데요. 시험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느닷없이 공고 뜨면 나 공부 하나 안 해놨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학원의 커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학원의 커리대로 따라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을 때 항상 묻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세 가지 제가 당부드렸던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함이, 진정성이 여러분들을 최종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모의고사를 볼 때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확 안 올라가대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취감을 느낀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힘 빠지지 마시고 올해 시험에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